지금 사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재정 부양책이 실현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 전 의장이었던 옐런이 그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더 월간을 환호를 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결국 이 옐런의 힘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가야지만 된다. 공화당이 나머지 이제 두 자리가 1월 4일인가 5일날 선거 때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재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인주는 다 상원에서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투자를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부양책 합의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옐런이 당선됐을 당시에 좀 환호성을 질렀던 미국의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옐런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굉장히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옐런이 그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파월 의장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건 마찬가지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뭐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양책을 합의해서 정책 공조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태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옐런이 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쪽 당 모두에게는 그게 늦춰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심리적인 악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메이저한 변화, 그 추세의 변화를 유도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양책 합의가 늦어지거나 이거에 관련된 우려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조 7천억 달러, 뭐 이게 지금 합의된 게 1조 7천억 달러 가지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타협이 돼서 실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냐 혹은 앞으로 또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연준의 입, 그다음에 옐런의 그 포지션, 그러니까 약간 스탠스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장의 등락을 만들어내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연준에서 원래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물가와 고용 양쪽을 주목했다면 지금은 인플레로 완전히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했던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꽤 많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뭐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사실 많은 하우스들도 그렇고요. 내년도 시장을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 뭐라 그럴까 인플레이션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미국 정부가 주었던 것들이 전부 그 개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메인스트리트에서 돈을 뿌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했다는 그 뉴스도 나오고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 사람들이 소비로 확 돌아섰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확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걱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저희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었어요. 올해 푼 자금이 그 과거 10년 동안 푼 거랑 유사하긴 하지만 근데 본원 통화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중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 얘기는 가지고 계신 이전 소득으로 받고 계신 돈들을 그냥 소비를 하셨다.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쏟아져 나오고 인플레가 자극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사실상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아니면은 뭔가 화폐 유통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기서 도는 것만으로 인플레가 자극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금융거래 활성화 아니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그 화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관측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보다는 오히려 M2라고 하는 시중 유동성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상 우리가 이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대하는 거는 백신 나오면 돼. 백신 맞으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격언의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막상 백신을 접종하는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때에는 바로 실물 경제에 대한 그 상황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어쨌건 일부 기업들은 좋지만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걱정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라고 하실 때 이제는 좋은 거 아닌가 하시는데 그거를 미리 끌어다가 땡겨서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보고 투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라고 하는 경제 자체가 이제 견고 한가를 보시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그럼 생각보다 경제는 그렇게 뜨겁지 않네라고 하면 거기서는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코로나가 단기에 종식되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아직까지는 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또 유통 과정에서의 좀 문제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굉장히 좀 늦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는 선언 자체가 호재보다는 소폭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반드시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해외 투자자들도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계세요. 일단 뭐 외사 리서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보더라도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교역이 정상화가 되고 통화가 강세되면 신흥국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금 유입도 많고 신흥국에 대한 베팅을 늘려가시는 기관들이 워낙 언더웨이시라고 해서 비중을 줄였었기 때문에 많이 좀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트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약간 업종이나 스타일 안에서의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라고 하는 종목들, 그래서 대형 성장주에 좀 주목을 많이 해왔다면 최근에는 약간 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소형, 그 가치주에 투자를 많이 늘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업종하고 스타일의 메이저한 좀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이 이제 ESG입니다. ESG는 많이 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펀드나 ETF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사회적인 트렌드, 내년 이후에 끌고 갈 메이저한 팩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사회, 만약 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해서 ESG 투자를 늘려가시는 게 해외 투자에서는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원자재도 이제 대체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뭐 레이 달리오도 하나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원자재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역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는데요. 그 기저에는 결국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다. 그다음에 그린딜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원자재를 자극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또 달러가 줄곧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 강세를 좀 부추겼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경기 순환에 관련된 원유나 구리 같은 원자재들은 사실 가격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원유 가격을 뒷받침했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산유량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끼리의 합의가 다시 감산 합의가 정상적으로 또 연장이 되겠는가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나올 거고 가격이 오른 만큼 산유량을 늘리려는 수요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기대감을 갖기엔 그 로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자산 배분상 일정 수준 인플레를 대비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대체 투자나 원자재 충분히 좋지만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자재 중에서도 사실 금과 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지요. 상승세가 한 여름까지 아주 그냥 무섭게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여러 가지 찾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달러는 이제까지 그 금과 연동이 돼 왔잖아요. 네. 달러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서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찍어낼 것이고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생각이 잘 맞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금에 대한 시그널이 따로 있는데 네. 금 가격이 굉장히 재밌는 게 구간마다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금도 원자재인데 달러가 약세인데 왜 금은 안 가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금 가격을 가장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변수는 단기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금이 쭉 올라오다가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뭐 0.4, 0.5까지 내려갔던 금리가 1%대를 건드릴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가 자극이 되면 금리는 윗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 단기 금리도 꿈틀꿈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좀 이렇게 슬로우하다고 할 수 있게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금은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자산이자 안전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수준 떨어질 때마다 담아 두신다면 내년에 나타나는 인플레에 대한 대비 충분히 좋은 자산이 될 것 같고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담아 두시기에는 여전히 금 가격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솟구쳐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적인 투자 환경에서는 충분히 금은 편입할 만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현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국내 ETF가 낫다, 네. 혹은 뭐 미국 네.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금액이라면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사실 현물로 가지고 계신 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가격을 투자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ETF를 통한 투자가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ETF가 금 실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현물 보유하시는 거랑 유사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근데 굳이 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 정도 레벨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된 ETF, 금 ETF에 투자하신다면 금 가격 상승 그리고 달러의 상승 같이 좀 추구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금 ETF가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접근하시기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구리 가격도 좀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수요가 구리라는 건 뭐 산업재니까 수요가 일어난다라는 건 또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슈퍼사이클 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신흥국에서의 그 수요가 그러니까 수급에서 봤을 때 수요가 원자재의 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추구하는 그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도 과거랑은 많이 다를 거고요. 그래서 화석연료부터 시작해서 구리 같은 철광석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랑은 좀 사이클이 달라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중국이 다시금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 이건 트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꺾였던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예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경제 부흥과 함께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거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을 갖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보다 낫다는 얘기지 네.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그때보다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딱 쉽게 올해보다 조금 나은 거지 네. 정말 그 호황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2022년까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2020년에 안 좋았던 게 올라갔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고요. 그럼 과연 그 트렌드를 이어서 2022년도 좋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바로는 2022년도 2021년에 못지않게 양호한 경제 성장률과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착시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8%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4%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눌려있던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라갔던 거고 트렌드 상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주는 그 함의를 좀 잘 읽으시면서 2022년이 2021년보다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좀 정상 궤도로 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투자 전략이 좀 바뀔 필요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올라왔던 주가 지수의 상승폭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미리 끌어다가 땡겼었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전히 주식은 뭐 포트폴리오 내 중심 자산이 되겠지만 2021년, 2022년은 약간 새로운 뉴 노멀 시대로 오기 때문에 주가만 날아가는 구간은 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연간으로 나는 몇 % 정도의 수익을 거둬야 만족하는 투자자인가를 감안을 해서 조금은 한번 줬던 올해의 투자 기회는 조금 종료되었다.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대 수익률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세요? 수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하면서 첫 출발은 시중의 예금 금리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금리 대비, 인플레이션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둬야 될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은 1% 아니면 거의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4에서 5 정도를 기대하시는 걸로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합리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 후반, 한 8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신다면 이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타겟을 한 자산 배분을 갖춰 나가시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충분히 몇 년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변동성, 그러니까 그 위험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과연 나는 주식에 대해서 10%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가져갈 만큼 화랑장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바뀌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뭐 지금 올해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 언택 관련주들, 이게 정말 너무 몇 년 후의 것까지 끌었다 쓴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냐. 혹은 앞으로 내년도의 시장은 뭐 우리 컨택트 주가 됐든 뭐 좀 다른 섹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도 올랐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올랐었던 종목들, 그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전도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빅테크나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향후 한 20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 크게 순환매 영향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크리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각광을 받았던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게임주 이런 부분들은 시황이 바뀜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항공, 여행 관련, 카지노 이런 좀 눌려 있었던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발생하고 업종 간의 손바뀜이 있을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눌려있던 종목들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좀 포지셔닝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황에 관련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주식이 일부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시기마다 바꿔줘야 되는 섹터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좀 유망하다 보시나요? 일단 뭐 시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업종을 계속 매번 맞추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갈 건가 해서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쪽에서 반독점 규제라든지 다양한 정책적인 변수가 없는 한
글로벌 경제를 좀 이끌어가고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에 따른 기업 실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앞으로 세상을 선도해 나갈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국내로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세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우상향 트렌드를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환율은 아까 좀 질문을 드렸는데, 뭐 진짜 뭐 900원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 뭐 지나봐야지 알겠죠. 네. 워낙 뭐 우리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 맞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올해 그 예상했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증명된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조만간에 뭐 이미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일 때 투자가 들어온다 해서 주식은 미리 환호했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가나 관련됐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평균 환율에 대한 가정 자체를 그보다 높게 해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평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국의 요청이 들어갈 거고 당국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아까 뭐 예측이 맞기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은 이런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으로 환율이 내려가서 900원을 찍는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가정도 다시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원화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내려가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네.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오히려 외국인들이 오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좀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기업 이익도 좋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원화가 굉장히 빠르게 강세를 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 가능성을 낮게 본다 외국인이. 그럼 그때부터 외국인은 추가 불입은 사실 좀 지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더 이상 자금을 넣지 않는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슬로우해진다라고 보면 갑자기 수급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에 기댄 외국인의 투자는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도 일정 수준 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금 빠져나가는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원화 강세를 밀어내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뭔가 지금의 상승장을 잘 즐기기는 하되 좀 이렇게 예민하게 네. 시장을 좀 예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 위험성들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는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뭐 변수 같은 건 있나요? 가장 큰 내년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코로나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금융위기도 그렇고 시장이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급락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는 불확실성이 서브프라임 때도 있었고 코로나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 번질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게 실제 일상생활을 멈추게 되고 경제가 봉쇄가 되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끝이 어딘가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백신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한번 이 과거의 공포 구간을 거치면서 뭐 방역 시스템도 갖춰졌기 때문에 과거 같은 공포는 사실상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간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잘 통제되는 것 같던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늘어나기에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제 경제 재봉쇄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경제에 대한 가정,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많이 바꿀 수밖에 없는 메이저한 변화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가장 핵심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코로나 백신의 그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넓게 네. 되느냐, 효과가 네. 얼마나 있느냐 이게 네. 또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